한국 사람이랑 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최근 대학가에 한국 음악과 술 문화가 엄청 열풍인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런던 음대에서 음악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캐롤라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지만 아무래도 제 실력으로는 연주자의 길을 걷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꿈은 있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꿈을 접어본 경험 없으신가요? 대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음반 기획자의 꿈을 키워왔죠.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비틀즈나 퀸과 같은 록밴드들이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영국의 팝 뮤직만 들었던 저였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케이팝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다고 다들 아시아 음악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음악에는 소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가슴 깊이 울리는 그런 것들을 한국이나 일본 음악에선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중국 음악은 뭐 그게 음악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인도 음악 영화가 성행하긴 했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음반 기획자를 꿈꾸는 제가 세계적인 트렌드를 무시할 순 없었죠. 워낙 친구들이 한국 음악에 미쳐 있으니 저도 어떤가 싶어 검색해본 후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우연히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무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군무와 가창력은 물론이고 무대 연출까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더라고요. 퍼포먼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영상미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고 어느새 케이팝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한국 음악에 소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한국 음악에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케이팝 팬이 되었고 자연스레 아시아 음악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아시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학교 내 아시아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죠.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동아리 인원도 꽤 많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쿠라라는 일본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시아 음악 동아리다 보니 당연히 케이팝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쿠라는 한국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J-팝이나 영미권 음악만 고집스럽게 들었죠.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도 한류가 엄청난 인기라고 들었는데 K-팝에 관심이 없다니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사쿠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음악은 안 듣냐고요. 그러자 사쿠라는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제 질문에 사쿠라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한국 음악은 정체성이 없는 음악이라고 말했어요. 서양 음악을 무작정 따라하면서 J-팝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섞어놓은 짬뽕 음악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아했습니다. 분명 한국 음악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사쿠라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원래 일본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역사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1900년대 초반 한반도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죠. 그러면서 말하길 한국의 근대화는 전부 일본이 이끌어준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기반 시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며 항만이며 도로까지 모든 인프라를 일본이 건설했다면서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일본의 공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더라고요. K-팝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원조인 J-팝의 아이돌 문화를 본떠서 만든 것이며 거기에 서양 음악을 적당히 섞어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쿠라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이 먼저 시도했던 안무나 컨셉들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여러 영상들을 비교해가며 보여주었어요. 사쿠라가 보여준 사진이나 영상들이 꽤나 그럴듯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입장은 모르겠으나 그런가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게다가 사쿠라는 과거 식민지 시절 사진들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으며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주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다 일본의 은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들도 사실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줘서 가능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도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투자를 해줘서 이뤄낸 것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렇다면 왜 요새는 일본 기업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한국 기업만 있는 건지 묻고 싶어졌어요. 사실 일본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알만한 기업은 별로 없었는데 한국 기업은 몇 개라도 금세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도 결국에는 일본 만화를 다 따라한 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일본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있지 않냐면서 문화산업은 전부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일본 문화를 배우고 따라하면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배워서 잘 됐으면 금전적인 보상까진 아니더라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사쿠라에게 그렇지만 K-팝 같은 경우는 K-팝이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한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국 아이돌과 일본의 아이돌은 아예 컨셉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제가 아는 건 음악 분야밖에 없었으니 제가 아는 지식으로 반박해보았어요. 그러자 사쿠라는 K-팝의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음반 제작 방식, 아이돌 육성 과정까지 모두 일본의 J-팝 산업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저 일본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들 식대로 변형했을 뿐이라는 거였죠. 사쿠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모르는 서양인들이 K-팝의 독창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근간은 모두 일본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주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사쿠라는 좀 이상한 면이 있긴 했지만 아시아 음악 동아리 활동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매주 새로운 K-팝 음악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고 친구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서로 좋아하는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 음반을 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그래미 어워드에서만 11번이나 수상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였죠. 그의 히트곡 업타운 펑크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저스트 더 웨이 유아나 웬 아이 워즈 유얼맨 같은 곡들은 팝 음악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완벽한 곡이에요. 더구나 브루노 마스는 아무나 작업할 수 없는 거장이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프로듀서들하고만 작업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와 함께 작업한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그가 K-팝 아이돌과 작업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게다가 먼저 로제에게 음반 협업을 제안했다니 그 점도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브루노 마스가 로제 덕분에 더 유명해질 거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요새 K-팝의 위상이 워낙 대단하니 그럴만도 했죠. 그러나 사실 저는 주로 한국의 보이그룹들을 좋아해서 블랙핑크에 대해서는 멤버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아리에서 벌어진 대화는 저를 좀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K-팝을 굉장히 좋아하던 영국인 친구 아델라이드가 갑자기 블랙핑크에서 리사는 빼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아델라이드의 말에 따르면 리사는 블랙핑크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기획사가 수년간 투자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까지 시켜줬는데 재계약도 하지 않고 태국에 가서 솔로 앨범을 낸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리사의 최근 행보가 의심스럽다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따로 광고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하던 활동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한국을 등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델라이드는 리사가 지금의 인기와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블랙핑크라는 이름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세계적인 K-팝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에 지금의 리사가 있는 건데 그걸 버리고 혼자 가려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였죠. 아델라이드의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모두 이용해놓고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 이럴 수 있냐는 입장이었죠. 친구들 대부분은
이런 리사의 행동이 자신을 키워준 한국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브루노 마스와 작업한 아시아인이 로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모두들 도대체 그 가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어떤 친구가 일본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사쿠라가 알 것 같다며 사쿠라에게 물어봤죠. 그러자 사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사쿠라는 다들 아라시 알지? 라며 일본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J-팝을 잘 몰랐는데 옆 친구는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늘 1위를 차지했던 그룹 아니냐고 얘기하자 사쿠라는 맞다며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일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누군가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된 가수 아니냐며 사실 요즘 애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사쿠라는 살짝 풀이 죽어서 아무튼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도 같이 작업한 적이 있긴 하다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평소 일본 문화나 음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던 사쿠라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분명 사쿠라라면 엄청 장황하게 늘어났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다른 친구가 그 곡은 완전 망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아라시는 영어 앨범을 처음 시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K-팝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무려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브루노 마스에게 프로듀싱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고 해요. 미국 차트 53위를 기록한 뒤 하루 만에 차트에서 사라졌고 노래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죠.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어색한 바람에 당시 미국 팬들의 조롱을 잔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브루노 마스도 이 곡에 70억이나 받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긴 했지만 추후 언론 인터뷰를 제대로 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로제의 곡을 홍보하고 영상을 잔뜩 찍는 지금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래서 잘 몰랐던 건가 얘기하며 자기가 브루노 마스를 워낙 좋아해 관련 인터뷰를 다 찾아보는 편인데 아라시와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도 다 피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브루노 마스는 내는 곡마다 다 히트곡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아라시와 작업한 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냐고 했죠. 모두들 일본 가수에 대해 비난하고 문제가 일본 그룹에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자 사쿠라는 갑자기 브루노 마스가 이제는 한물간 가수 아니냐고 화를 냈어요. 요즘은 젊은 팝스타들이 더 인기 있다면서 그가 예전만큼 영향력이 없다고 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죠. 괜히 브루노 마스를 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브루노 마스가 요즘은 예전만큼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로제와의 협업은 대성공이었거든요. 사쿠라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동아리 친구들과 계속해서 블랙핑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올리비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꼭 봐야 할 영상이 있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영상은 블랙핑크의 로제가 생로랑 패션쇼 애프터 파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로제가 세계적인 셀럽들과 함께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아파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 발매한 곡의 모티브가 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한국에서 예전의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더니 이제 아파트 게임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다며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지금 이 노래는 순식간에 전 세계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유튜브 조회수도 1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며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살린 것 같다며 그 부분을 계속 따라 불렀죠.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찾아보기도 했어요. 영어로 아파트 자체는 떨어져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아파트는 주거 건물을 의미하더라고요. 뭔가 이중적인 느낌이 들어서 더 재밌었어요. 그러더니 제나가 이거 보라며 지금 이 영상 240만 뷰 나왔다며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은 더 어마어마했어요. 로제가 잡지 채널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아파트 게임을 하는 방법도 소개해줬어요. 모두들 이 게임 꼭 해보자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빨간 뚜껑에 음료와 맥주를 섞어서 술을 만들더라고요. 칵테일 같은 건가 싶었고 이게 한국의 폭탄주라며 아파트 게임과 같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브루노 마스도 이 게임에 푹 빠져 로제와 함께 즐기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동아리 친구들은 영상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이렇게 재미있어 보이냐며 모두들 따라해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이라는 게 정말 궁금하다고들 했죠. 결국 캐서린이 다음 주말에 자기 집에서 포트럭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고 모두들 한국식 술자리를 재현해보기로 했어요. 마침 런던 시내에 한국 마트도 있다고 하니 꼭 소주도 사서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자면서요. 그렇게 각자 다음 주까지 먹을 것과 술을 챙겨와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파티 준비를 위해 인터넷에서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검색해보았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도 있었고 특히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꽤 많았습니다. 연장자에게는 고개를 돌려 마시고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위아래 문화가 굉장히 철저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지켜야 하는 점이 많은 게 까다로워 보이긴 했지만 그만큼 예절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포트럭 파티인 만큼 음식도 준비해야 했는데 한국 술자리를 체험해보기로 한 만큼 한국 음식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안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꼭 음식과 함께 먹는다는 점이 특이했죠. 보통 맥주나 와인을 마실 땐 아주 간단하게 곁들여 먹는데 한국은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는 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이 음식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주와 꼭 맞는 음식들도 있다면서 회는 소주 없이는 안 먹는다는 글도 많아 재밌었어요. 저는 무슨 음식을 사면 좋을까 고민했고 일단 마트에 가서 생각해보자고 결정한 후 런던 시내의 아시안 마트로 향했어요. 한국 소주를 사기 위해서였죠. 술 코너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소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록색 병이었지만 라벨이 전부 달랐고 심지어 우유팩처럼 생긴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학생처럼 보이는 남학생 정훈이었어요. 제가 소주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다며 웃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한국 술 문화를 체험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주가 좋을지 조언을 구했죠. 그러자 정훈이는 소주가 꽤 독한 술이라며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봤자 얼마 정도인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소주는 도수가 17.5도나 된다고 했습니다. 맥주의 5배나 되는 알코올 도수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유튜브나 틱톡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물 마시듯 마시는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독한 술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정훈이에게 그동안 SNS에서 본 영상들에서는 다들 소주를 너무나 쉽게 마시길래 그저 맥주처럼 가벼운 술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더니 정훈이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술이 좀 센 것 같다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들 소주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걸 보고 친구들도 마셔보고는 너무 독하다고 놀라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 소주 종류가 많은데 한국의 소주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소주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탁주와 청주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탁주는 삼국시대부터 서민들의 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려 말에 몽골이 들어오면서 소주가 한반도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몽골군이 주둔했던 안동에서 만든 안동소주가 유명했다고 해요. 안동소주는 증류주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와는 전혀 다른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트에 있는 소주는 희석식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진로나 대구의 참이슬 그리고 광주의 보혜처럼 각 지역마다 대표 소주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은 거라고 했어요. 물론 모든 소주가 17.5도는 아니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도수가 낮고 가벼운 소주들이 인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설명을 듣다가 정훈이가 어떻게 소주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정훈이는 아버지가 반주를 무척 좋아하셔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소주를 전부 다 드시는 데다가 소주의 역사까지 달달 외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반주가 무엇이냐고 묻자
정우는 밥과 술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식사할 때 와인을 곁들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소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와인처럼 소주를 같이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정훈이의 도움을 받아 도수가 13도인 순한 소주를 고르게 되었어요. 처음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소주라고 하더라고요. 정훈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한국 음식을 사러 다른 코너로 향했습니다. 한국 음식 코너들을 구경하다가 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로제가 유튜브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던 게 생각나서 팩으로 포장된 김치를 골랐죠. 이걸로만 안주가 되는 건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게 요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일단 사들고 갔어요. 그렇게 저는 김치와 소주를 들고 캐서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가져온 김치와 소주를 보자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로제의 영상에서 본 소맥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다들 깜빡하고 소주를 사오지 않아 고민이었다며 정말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올리비아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만났던 정훈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올리비아의 설명으로는 정훈이가 우리 학교 AI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잠시 휴학하고 한국에 다녀왔다가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시아 음악 동아리에도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오늘 한국 술문화 파티를 하는데 한국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정훈이를 보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들 정훈이를 둘러싸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특히 K-팝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정훈이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캐서린이 이제 술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훈이가 아파트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었어요. 손을 차례로 얹어두고 층수를 부르다가 그 층수에 걸린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게임을 시작하자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까이 모여 앉게 되었고 손이 겹쳐지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게임을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제가 걸리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소맥을 마셔야 했는데 연달아 3번이나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마시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또다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때 정훈이가 갑자기 흑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들 벌칙을 대신 받아주는 건 룰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정훈이는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흑기사는 벌주를 대신 마셔주고 벌칙자는 소원 하나를 들어줘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한국 문화라고 하니 다들 금세 수긍했습니다. 모두가 재미있어하며 흑기사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훈이는 제 벌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한국 사람들처럼 독한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간 구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좀 다른 건가 싶었죠. 그리고 모두들 정훈이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지만 정훈이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게임 말고도 정훈이는 한국의 여러 게임들을 소개해줬고 그 덕에 파티는 더욱 즐거워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초반에 연달아 마신 술 때문에 저는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 마당의 벤치에 나와 앉았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고 별들도 반짝였죠. 그때 갑자기 제 옆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니 웨이청이라는 중국인 남학생이었어요.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아온 게 의아했습니다. 웨이청은 제 옆으로 살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기운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러자 웨이청은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웨이청은 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라테를 주문할 때 항상 샷을 추가한다는 것부터 피자에서 피망을 골라내는 습관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집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학교에도 거액을 지불하고 입학했다면서 부모님이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고 자랑하듯 말했어요. 중국에 가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이 불편했어요. 다음에 얘기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웨이청은 제 손목을 꽉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제 가족들까지 모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명품백도 사주고 외제차도 선물하겠다면서 자신을 선택하는 건 평생의 행운을 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웨이청의 손이 땀 때문에 너무 습하고 불쾌했어요. 당장이라도 이 손을 빼고 싶었죠. 하지만 너무 꽉 잡은 탓에 어쩔 줄 몰랐어요. 웨이청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힘이 너무 세서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웨이청은 곧바로 제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빨리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훈이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표정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이청에게 당장 손을 놓으라고 말했고 저를 잡아당겨 자신의 뒤로 숨겨주었어요. 웨이청은 화를 내며 정훈이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훈이는 차분하게 제 얼굴이 울상인 걸 보면 절대 여자친구가 아닌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웨이청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얼마면 꺼질 거냐고 물었어요. 정훈이는 그런 웨이청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와서 괜찮은지 물었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당장 웨이청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정훈이는 단호하게 웨이청에게 제가 싫다고 하니 당장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웨이청이 갑자기 주먹을 들어 정훈이를 향해 휘둘렀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상황이 믿기질 않았어요. 정훈이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 보였는데 그대로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자마자 정훈이가 웨이청을 향해 내가 먼저 때린 거고 이건 정당방위라고 말했어요. 정훈이의 주먹이 날아갔고 웨이청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훈이는 가자며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정훈이는 저를 거실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앉히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고 오늘 2번이나 흑기사를 서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훈이는 술에 취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면 소원을 2개 들어달라고 했고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했죠. 그러고는 제가 겪은 무서운 일을 잊을 수 있도록 화제를 돌렸어요. 정훈이는 제가 왜 아시아 음악 동아리에 들어왔는지 물었고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아이돌 노래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훈이는 이 노래만큼은 제가 절대 모를 거라며 웃었어요. 정훈이가 들려준 노래는 기타 소리가 인상적인 포크송이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였어요.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가수라고 했는데 서정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석은 짧은 생애였지만 수많은 명곡을 남겼고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돌이냐고 물었더니 정훈이는 웃으며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했어요. 대학로에 김광석 거리도 있고 그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옛날 노래가 많으냐고 물었더니 정훈이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산울림이나 들국화 그리고 양희은 같은 뮤지션들의 음악도 있다고 얘기해 주었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하나같이 주옥 같은 음악들이더라고요. 한국 음악에는 소울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이 음악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오래된 노래를 들으면서 밤새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땐 더 좋은 노래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정훈이가 알려준 노래를 들으며 왠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몰래 고백하듯 커뮤니티에 글을 써봅니다. 저와 정훈이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리고 좋은 한국의 오래된 노래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오늘 캐롤라인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중국인 학생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다행히 정훈이의 도움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팝스타가 먼저 작업을 제안하는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